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 하나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런 곳에 제 얘기를 털어놓아도 될지 조금 조심스러운데 참 제 인생에 이렇게 기막혔던 일이 또 없어서 공유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벌써 30년이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고깃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테이블이 10개 조금 넘게 있었는데 동네에서 맛있기로 꽤 유명해서 항상 손님이 많았습니다. 3학년 때보다 더 어렸을 때의 기억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버지께 듣기로는 어머니가 처음엔 가게 운영에 굉장히 적극적이셨고 온몸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어머니는 가게가 잘 되면서 수익이 안정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변하신 것 같습니다. 가게 일손을 도울 직원을 구한 뒤로 어머니는 가게에 잘 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고생하실까봐 한 번도 가게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시지도 않으면서 항상 밤늦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8살짜리 남동생과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집에 둘이 있어야 했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다가 6시쯤 가게에 가서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저희가 들어오시는 걸 보고 부랴부랴 밖에 나가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셨다가 집에 들어오셨을 땐 가끔 술에 취해 있기도 했습니다. 새벽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시던 아버지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집에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동생과 단둘이 만화를 보고 있는데 맨날 저보다 늦게 자는 동생이 그날은 바닥에 누워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졸린가 보다 하고 이불을 가져다 주려는데 겨울이었는데도 동생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몸을 만져보니 불덩이였습니다. 당시 고작 10살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게에 전화해서 아빠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집으로 달려오셨고 어머니가 안 계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셨죠. 동생과 아버지와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동생은 독감 비슷한 무슨 병에 걸렸다고 했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링거를 맡고 있는 동생 옆에서 아버지와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급하게 오셨습니다. 높은 구두굽이 부러질 때 휘청거리며 벽을 짚고 오시는데 술에 취했다는 건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는 듯이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딱 붙는 스커트에 빨간 입술을 칠한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엔 저도 낯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어머니가 밖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제 기억으론 한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고는 이전과 똑같이 밤마다 아버지 몰래 나갔습니다. 저와 동생에게 절대 비밀이라며 거짓말까지 시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니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시던 찰나에 어떻게 알아내신 건지 경위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끔찍한 사생활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캄캄한 새벽에 문 너머로 들려오는 두 분의 싸우는 소리를 통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가게에 자주 오는 동네 단골 손님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 아저씨는 아버지와도 친한 사람이었고 언젠가 저에게 용돈을 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바람핀 건 어머니인데 화를 내는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일에 미친 당신이랑 사는 게 지겨워서 그랬다. 왜? 헤어질 거면 헤어지던가. 하루 종일 돼지 기름 냄새 나는 당신한테 질렸으니까. 뭐? 지금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애들까지 내팽개쳐두고 다른 놈이랑 놀아놨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데? 애들이고 뭐고 다 지긋지긋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난 이대로 살 거야. 싫으면 이혼해.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으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니 아버지가 동생과 제가 있는 방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고 일부러 몸을 뒤척이며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과 제 이불을 제대로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불규칙적으로 숨을 내쉬고 들이셨습니다. 아마 울고 계시거나 울음을 참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눈을 떠볼까 고민했지만 우는 아버지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저희 방에서 한참을 계시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엄마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준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거의 한 달을 엄마를 찾으며 징징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도 아버지였고 등교 준비는 스스로 했고 숙제 같은 것도 8살 때 이후로는 어머니가 봐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생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사람이 많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IMF가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어졌고 하나 있던 성실한 직원에게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가게 월세도 밀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손님이라도 오면 손이 부족해서 제가 나가서 거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술을 잘 안 드시던 아버지였는데 어떤 날은 가게에 나가시지도 않고 술을 드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렸던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술을 먹다가 우리를 떠나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늦은 밤 혼자 술을 드시는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 술 드시지 마세요.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고 술을 계속 드셨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술 드시다가 변해버릴 것 같아요. 우리를 떠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손에 든 잔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술에 취해 눈이 풀리셨는데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드시는 거 싫어요. 태성이도 싫대요. 그러니까 술 그만 드시고 가게에 나가세요, 아버지. 가만히 절 보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흐르다 못해 눈물이 터지는 듯 아버지는 식탁에 엎드려 오열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왜 우시는지 몰랐지만 그냥 아버지가 우니까 눈물이 났던 저는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서 같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다시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당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외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주변 직장인이나 상인들을 대상으로 값싼 백반집을 임시로 하셨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요리 솜씨가 뛰어나서 그랬겠죠. 가게가 잘 되면서 저도 가게에 나가서 거드는 일이 많아졌고 나중엔 학교 가기 전, 하교 후 자연스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백반집을, 밤에는 고깃집을 운영하시며 아버지는 쉴 틈 없이 일하셨고 저희 집은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유도 생겨서 돈도 좀 모았겠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작은 땅을 하나 사게 되셨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가게를 자주 이용하시던 근처 부동산 사장님인데 서울 외곽에 괜찮은 땅이 하나 있다며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정보가 아니라며 꼬드기시길래 아버지께서 못 이기는 척 한번 투자를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했던 땅은 처음 1년은 오르나 안 오르나 찾아보다가 나중엔 거의 잊고 사셨답니다. 저도 중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도 하고 아버지 일손도 거들었고 여느 초등학교 고학년의 남자애들이 그렇듯 사고만 치던 저희 동생은 고기 하나는 잘 먹어서 덩치가 컸던지라 체육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유도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바로 취업할 목적으로 상고에 진학하였습니다.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던 탓에 성적이 아주 좋진 않았지만 운 좋게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회사라고 하니 뭔가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부의 막내 직원 정도였습니다. 제 적성을 살려서 일을 하는 시간보다 이걸 왜 하고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으로
손을 덜덜 떨면서 집에 오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도 아버지는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셨고 한참 숨만 고르셨습니다. 성희야, 부동산에 갔다 왔는데 부동산은 왜 가게 월세 올려달래요? 아니면 가게 빼래요. 뭔데 그래요, 아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왜 예전에 땅 사뒀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아, 그 창수 아저씨가 알려준 땅? 완전 헐값 되었다죠? 그럴 줄 알았어요. 얼마 주지도 않았던 건데 그냥 두시던가 파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그 땅의 지금 시세를 말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만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턱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푼돈을 주고 샀던 아무것도 없던 땅이 신도시로 개발이 확정되면서 100배가 넘게 뛴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산 과거를 보상받기라도 하는 듯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로또보다 더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사두었던 땅에 건물을 올리셨습니다. 예상대로 시공이 시작되기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임대 문의가 들어왔고 아버지는 순식간에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반년도 되지 않아 건물은 올라갔고 그 뒤를 따라 1, 2년 사이에 주변에 아파트며 대형마트며 학교들이 생기고 지금은 누구나 아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에서 버시는 월 매출의 몇 배를 월세로 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게를 접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미련하다, 누구는 지독하다 했지만 아버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은행과도 친하지 않으시고 고리타분하신 분이라 돈을 버는 대로 안방 구석 금고에 현금이나 금부치로 넣어 두셨습니다. 저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건물에 작은 가게라도 내어서 장사라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당시 막 20대가 된 저에게 그런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께 끌려가 유도를 하게 된 동생은 아주 늠름한 유도 선수가 되어서 20살이 되니 철도 들고 아버지 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군대에 다녀오곤 체육 선생님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마 저희 가족 다 애초부터 저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건물에 들어가 사업을 한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재테크를 해볼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 막내였지만 2년 정도 경력이 찬 저는 이제 은행에 회사 돈을 입금하러 가는 일 정도는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은행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항상 갈 때마다 같은 남자 직원이 저를 응대해 주었습니다. 기업 고객이라 그런지 더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매번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저는 회사 점심시간에 주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까지 부장님이나 팀장님의 이상하고 저질스러운 농담을 받아주고 싶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자주 가는 백반집에 혼자 갔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저를 응대해 주었던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어? 여기서 다 보네요. 여기 단골이에요? 남자가 저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앞에 앉으라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남자도 혼자 밥을 먹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네, 자주 와요. 밥 혼자 드세요? 밥 먹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서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싶기도 했고 은행이 아닌 밖에서 보는 그 남자의 모습이 신선하게 됐습니다. 왜 웃어요? 저 여기 처음인데 메뉴 추천해 주세요. 뭐가 맛있어요? 남자는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넉살 좋게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데이트 아닌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약속이라 한 듯 매일 점심시간마다 밥을 먹었고 그러다가 퇴근 후 주말에도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아주 다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메뉴를 먼저 물어봐 주었고 제가 딱 필요한 순간에 냅킨을 건네주었고 물잔을 비우면 채워주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가게에서 아버지 또래 아저씨들만 보고 여자들만 바글바글한 상고에 다니고 또다시 아버지 또래 아저씨들이 가득한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젊은 남자를 마주칠 일조차 없었던 저에게
그 남자는 아주 신선하고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남들처럼 평범한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서 줄 것처럼 저에게 헌신했고 저만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했던 탓인지 결혼에 대한 로망 같은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이 점점 확실해질 때쯤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순탄하기만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선 제가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신 거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시지 않느냐며 눈치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아, 참고로 남자친구한테는 아버지가 건물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것도 아닌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생색내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기에 아버지가 그런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건 부동산 아저씨를 포함한 아버지 친구 두세 분이 전부였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도 엄청난 재벌의 연봉이 굉장히 높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아니라 그런 눈치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딸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 좋다며 시어머니는 저를 더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문은 저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문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와 다를 것 없이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기를 갖게 되었고 저는 사랑하는 제 딸을 임신한 10개월이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변한 건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육아를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빨래며 청소며 설거지며 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손에서 놔버리니까 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면 그냥 쳐다보고 있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대충 모비를 발로 흔들어주는 게 전부였고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저는 남편에게 집안일과 육아를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그때마다 짜증 섞인 말투로 대충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어디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남자도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했고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며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아이가 옆에서 자지러져라 우는데 시끄럽다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또 뭐가? 얘지 울잖아. 좀 안아주고 달래줄 수 없어? 아이씨, 네가 하면 되잖아. 쉬라고 했어 지금? 당신 대체 왜 그래? 육아가 그렇게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왜 그러는지 말을 해줘야 같이 방법을 찾아보던가 하지. 당신 너무 변했어. 야, 내가 그만큼 했으면 이제 네가 해도 되지 않냐? 내가 언제까지 네 비 다 맞춰줘야 돼? 연애할 땐 좀 예뻐서 얼굴이라도 봐줄만 했는데 지금은 뭐냐? 너 씻기는 하냐? 몸은 살덩이가 축축 늘어져서 얼굴은 어휴, 내가 집안일 할 의지가 생기겠냐고. 남편의 말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이를 출산한 후로 제 자신에게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출산한 지 고작 한 달이 조금 넘었고 제대로 된 몸조리도 없이 병원에 3일 있다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저에겐 육아를 도와주실 친정 엄마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일을 하셔서 저를 못 도와주셨습니다. 2시간마다 젖을 찾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모두 해내는데 씻을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싶었지만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입을 꼭 닫았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이 아닌 그냥 마음이 식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모르는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지쳐있는 저를 대신해서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기꺼이 해주시며 제가 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오실 때마다
친정 엄마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무 쓸모 없다고, 아버지가 제 어머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양손 가득 반찬이며 국, 찌개들을 양껏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또 오셨어요? 아휴, 먹지도 않는 거 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 사람이나 먹지 전 이런 건 안 먹는데 비위가 약해서 좀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용돈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아버님. 아버님도 그게 더 편하시잖아요. 집사람도 그럴걸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 신경 쓰지 마. 우리 이거 잘 먹어. 이러면서 맨날 김치 다 먹어, 이 사람이. 아버지의 표정에서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항상 남편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해서인지 아버지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남에게 요리를 해주는 걸 즐거움으로 사셨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별다른 말 없이 가게가 바쁘다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빠한테까지 그래야 돼? 뭐가? 맞잖아. 이런 거 만들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버시라고 해. 우리 부모님처럼 두 분이서 버시는 거 아니면 더 열심히 하셔야 수준이 맞지 않겠어? 누가 보면 대단히 많이 버는 줄 알겠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너 우리 엄마 아빠 욕한 거지? 야, 솔직히 네가 결혼하면서 뭐 해왔냐? 이 집 혼수밖에 더 했어?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이 집 다 대출이잖아. 결혼하면서 내가 썼으면 더 썼지 덜 쓰진 않았을걸? 너이씨, 야, 그럼 너 지금 뭐 하는데? 집에서 놀잖아. 난 나가서 일하고. 그럼 나도 저 핏덩이 내팽개쳐두고 나가서 일하라고? 아우, 이걸 확 그냥. 네가 그러고도 엄마냐? 너나 잘해. 네가 아빠냐? 남편은 저를 때리려는 신용을 하더니 됐다면서 앞으로 생활비는 없을 줄 알으라면서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런 사람이랑 뭐 하자고 싸웠는지 괜히 제 기분만 나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에 갔습니다. 동생이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 안 갔어? 오늘 개교기념일이라고 오전에 출근하고 끝났어. 어이구, 우리 애들 많이 컸네. 아빠는? 누나 온다고 전화했어. 곧 오실걸? 동생의 말이 끝나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저는 생활비 달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려워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은행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겨우 생활비를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더 묻지도 않으시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동생은 약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매형은 딸린 처자식이 있는데 밤에 대리를 뛰던 막노동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누나한테 이런 걸 시켜? 시킨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온 거야. 어쨌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 그 자식 내가 처음 볼 때부터 관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 전 남편 흉을 보는 동생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반박하지 않았던 게 더 정확했죠.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에게 손을 빌려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은 모르고 있었고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을 쓰고 있나 보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 일을 하면서도 생활하면서 돈이 어디에 나가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이라 그냥 가끔 본인이 어쩌다 돈 조금 주는 걸로 쓰나보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무시당할 대로 당하며 오직 딸만 바라보고 7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온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저희 딸은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불행은 끝없이 찾아오는지 또 다른 불행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담배를 정말 많이 태우셨던 저희 아버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렸는데도 말을 안 들으시더니
결국 폐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더한 것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서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으며 남은 시간이 고작 6개월도 채 안 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아빠가 담배를 못 피우시게 더 말려볼 걸 싶기도 했고 또 한 번 어머니가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이의 학교를 남편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 온갖 서류들을 펼치시곤 저희 둘을 앉히셨습니다. 더 미룰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어차피 가게도 곧 접을 생각이었고 가게 정리하면서 하려고 했던 거 마침내 잘 되었네.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저와 남동생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몇 개의 계약서들을 저희에게 내밀면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가게는 이번 달까지 하고 정리할 거니까 보증금은 성희가 가져가라. 이제부터 예지한테 돈 많이 들어갈 거야. 잘 챙겨뒀다가 등록금이라도 해. 그리고 아버지 건물 1층에 카페 하던 자리가 다음 달에 나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라도 해. 네가 김서방이랑 살던 말던 그거 관심 없고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카페를 차리던 사무실을 차리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리고 그 옆에 1층 상가들 세는 성의 네가 다 받아가라. 2층 3층 합한 거랑 비슷할 거야. 2, 3층은 태성이가 가져가도록 해. 이제 너도 슬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 꾸려야지. 그때까지 애비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둘 다 똑똑한 녀석들이니까 아버지가 믿고 맡기는 거야. 알지? 아빠, 됐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부터 쉬시면서 공기 좋은 곳 가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 돈 잘 벌어요. 내가 부동산 창수 아저씨한테 사정 다 말해뒀고 변호사 소개받아서 방금 내용 남기고 오는 길이다. 애비가 사는 동안 해준 게 없어서 주고 가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해봐. 그리고 그동안 애비가 건물세랑 가게에서 번 돈 금고에 넣어뒀어. 애비 죽으면 꺼내 가거라. 건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뒤통수에 있는 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입에 아이스크림을 문 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은 귀신같이 알고 오는지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대충 인사를 건네고 남편과 아이의 손을 붙잡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평소에 필요한 말 아니면 말도 잘 안 거는 남편이 집에 가는 내내 옆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장인어른 건물 있었어? 얼마나 큰데? 3층짜리면 꽤 큰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이런 건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남편인데. 뭐 그건 이미 늦었으니까 됐고 아버지가 얼마나 주신대? 변호사까지 썼다 하시던데 꽤 되나 봐? 너 다 준대? 처남이랑 나누려나? 얼만지나 들어보자. 말 좀 해봐. 우리 아빠 돈인데 당신이 왜 알아야 하는데? 나 그거 받아도 다 묶어뒀다가 예지한테 물려줄 거야. 야, 얘 아직 초등학생이야. 뭘 지금부터 돈을 묶어? 있으면 굴려야지. 아, 그래서 얼만데?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만 은행이지 저축 하나 할 줄 모르고 심지어 예전엔 도박에 손을 대었다가 걸린 적이 있던지라 돈이 생기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주말이 되면 아버지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볼 일도 없는데 왜 가냐고 물어보면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비춰야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겠냐는 속 보이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제가 같이 따라가지 않자 남편은 혼자서라도 가겠다면서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닐 뿐더러 애초부터 남편을 탐탁지 않아 하시던 아버지가 남편에게 뭔가 주실 분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한 달쯤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오진이었던 건지 급격한 병에 악화였던 건지 아버지는 예정되어 있는 6개월을 채우지도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꽁무니만 쫓던 남편은 장례를 치르는 첫날 잠깐 얼굴을 내비치곤 그 이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라도 돌보면 모를까
그런 건 아예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 딸아이까지 3일을 장례식장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집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남동생도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 혼자 사시는 이 집은 모두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집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만 번은 잡았을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잡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도둑이 든 것처럼 집안에 수납이 될 만한 공간은 모두 파헤쳐져 있었고 가장 심한 건 바로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한 구석에 있는 금고는 활짝 열린 상태로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현금이나 금부치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너무 놀라서 우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과 신속하게 빌라 CCTV를 확인해봤고 저는 거기서 악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상복 차림으로 급하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남편, 그리고 커다란 가방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리 이 악마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에게 도난 사건으로 접수를 하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머리 나쁜 남편이 집에 뭔가 숨길 만한 곳이 있나 찾다가 갑자기 시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정말 남보다 못한 부조금을 들고 와서는 이런저런 훈수를 두고 가셨던 시부모님. 저와는 명절 때 말고는 잘 보지 않았지만 남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식사를 하시곤 했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연락도 없이 시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등장을 반가워하기는커녕 적잖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기는 나는 모르지. 시어머니가 잡아떼자 시아버지가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결혼 전 남편이 쓰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들을 뒤지려는데 시어머니가 황급하게 뒤따라와서는 옵장 앞을 수상하게 가리며 아무것도 없다고 잡아떼더군요. 저는 뭘 찾으러 왔나는 말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와 신랑이라다가 옷장 문을 열어보니 저희 아버지 금고에 들어있던 금부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아까 같이 CCTV를 봤던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박장 신고를 받고 왔는데 남편분이 계셔서 연락드립니다. 영상이랑 똑같은 상복 차림이고 방금 신원조회 보니까 남편분으로 확인되었어요. 우선 도박건으로 서해 동행할 예정이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개 버릇은 남 못 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그 악마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며칠째 입고 있는 상복인지 꼬질꼬질 다 구겨졌고 머리는 떡져 있고 얼굴엔 살이 없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하찮던지 불쌍할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아니, 나는 장인어른이 당신이랑 1,000원 준다고 모아두신 돈이 있다고 하셔서 그것 좀 불려주려고. 그럼 다 좋잖아. 당신도 좋고 처남도 좋고. 내가 다 좋자고 한 일이지. 너 지금까지 우리 아빠한테 가서 금고 비밀번호 알아냈니? 아, 뭐래. 장인어른이 알려주시긴 했겠어. 애초에 알려줬으면 집을 쑤시지도 않았겠지. 그냥 평소에 잘 쓰시는 비밀번호는 알아냈다. 왜? 그거 우리 아빠가 평생 모으신 돈이야. 그걸로 도박을 해? 그럼 어떡해? 건물세는 내가 받지도 못하게 이미 변호사 통해서 너네한테 다 돌려놨더만. 당신이 그걸 왜 받아? 당신이 우리 아빠 아들이야? 야, 너 말 섭하게 한다. 너 같은 애랑 8년을 살았는데 그럼 남이냐? 이제 남이지. 뭐래? 예지 때문에 이혼도 못하는 주제에. 아 참, 금고 비밀번호 네 생일이더라. 하여간 단순해. 쏟은 시간이 아깝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유도 선수 남동생이 남편을 들어서 바닥에 바깥다리를 후리며 그대로 매다 꽂아버린 것이었어요. 남편은 종이장처럼 파르르 가볍게 들려서 두 다리가 아주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아주 빠르고 묵직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경찰서의 콘크리트 바닥에 꽂혔습니다. 남편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자기가 저놈 죽이고 같이 들어간다며 난리치는 동생을 뜯어 말리느라 경찰분들이 진땀 좀 뺐습니다. 죄송한 부분이죠.
등치가 산만한 동생을 떼어놓느라 3명의 경찰분들이 달려들 정도였으니까요. 후에 동생은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남동생과 저는 그대로 경찰서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며 물건을 다 빼내고 가구를 정리하고 집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혼인관계도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남편은 본인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고객 통장과 신분증 등으로 대출 서류를 본인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횡령한 게 들통났습니다. 역시 개버릇은 남을 못 주네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죠. 저는 지금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남들보다 배로 공부해서 자격증도 땄고 지금은 꽤 동네에서 입소문이 난 빵집이 되었습니다. 집도 이쪽으로 옮기면서 딸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에 아빠에 대한 애정도 없고 아빠에게 사랑도 못 받았던 아이라 그런지 이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활은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고 마음 또한 전보다 몇 배로 행복하고 요즘엔 제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큰 효도 한 번 못한 것이 마음이 쓰이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 감사히 받고 똑똑하게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누구한테 혼수들 입장은 아니지만 한마디 해보자면 꾸역꾸역 사느니 안 사느니만 못하고 그 인간의 질 나쁜 버릇은 난 못 줍니다. 부디 모두 현명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